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람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이 밝았는지 확인하죠. 나이가 드니 눈꺼풀이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침대 옆벽에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그이가 서 있고 30 남짓한 제가 그의 왼쪽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앳된 남매가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진 찍던 날 햇볕이 너무 강해서 계속 눈을 찡그리느라 어색하게 웃었던 것을요. 이 서방, 세월 참 빠르네. 저는 손을 뻗어 사진 속 글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네요. 그이가 세상을 떠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침대 옆바닥을 닦으며 당신이 먼저 가는 게 나아. 나는 여기서 천천히 기다릴게라고 속삭였던 것을요. 저는 혼자서는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버텨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수원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2층짜리 집입니다. 대지는 넓지 않지만 저는 늘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2층은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이가 떠난 후 우리 방은 굳게 잠가두었습니다. 저는 1층 방 2칸에서 생활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전기세도 아끼고 힘도 덜 듭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도 있지만 그 나름의 자유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이고 밀짚 모자를 쓰고 옥상에 올라가 채소를 말립니다. 가끔 동네 시장에 가서 채소와 고기를 사고 단골 가게 주인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그들은 늘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을 아낍니다. 어차피 그들의 질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도 없으니까요. 아들 민준이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 더 큰 기회가 있다면서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지만 점점 1년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설날에는 이메일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여기는 명절 분위기가 잘 안 나니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서울 강남으로 시집을 갔는데 괜찮게 삽니다. 남편은 건설 입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건축 컨설턴트라고 소개합니다. 늘 돈이 없고 힘들다고 푸념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의 유일한 외손자 지훈이를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지훈이는 올해 18살, 키가 크고 호리호리합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저를 보면 늘 방긋방긋 웃습니다. 할머니, 이 소고기 뭇국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 저는 기쁜 마음에 계속 국을 퍼줍니다. 맛있으면 됐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지훈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지훈이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젊은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적도 좋고 특히 영어를 잘합니다. 토익 900점이 넘었다며 자랑할 때면 저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처럼 웃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싶대요. 아마 내년에는 유학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학이라니 듣기만 해도 번쩍번쩍하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들 텐데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은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성공하면 할머니 모시고 미국 가서 같이 살 거래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혼자 남은 제게 외손자의 그 한마디가 다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헛되이 산 인생은 아닐 겁니다. 엄마, 지금 안 도와주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은이는 제 낡은 나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퍼개고 부드러우면서도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주전자 끓여내왔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녹차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고 계속 제 눈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돈 주는 거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건 저나 민석 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훈이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솥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고기 뭇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안에 말린 새우와 다진 파를 넣고 조금 푹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딸의 말이 끝날 무렵 마침 지훈이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입안에 무언가를 오물거리면서요. 할머니, 소고기 뭇국 끓이셨어요? 저는 응이라고 대답하며 녀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던데 정말이니? 제가 묻자 지훈이는 칫솔을 문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 볼 수 있대요. 어학 성적만 잘 나오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대요. 학비가 아주 비싸지. 제가 물었습니다.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요? 지훈이는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할머니께서 도와주시면 희망이 있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수리에서부터 뜨거운 기름을 천천히 붓는 것처럼 온몸이 뜨겁고 저리면서도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엄마 돈은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다만 이 집을 팔면 그 이자만으로도 지훈이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원룸을 구하면 되죠. 지훈이 유학 가면 제가 매달 월세 내드릴게요. 딸은 가볍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원 외곽에 있는 이 낡은 집은 위치는 애매하지만 땅값은 꽤 나갑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네 집이 작년에 팔렸는데 6억 5천에 내놓았다가 결국 6억 8천에 거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상태가 더 좋고 뒤에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정말 판다면 못해도 7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을 팔라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번에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엄마, 먼저 한번 보세요. 민석 씨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시기가 좋대요. 일단 7억 2천에 내놓고 조금 깎아줘도 괜찮을 거래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몰랐던 지분 비율, 세금 부담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중개인 이름, 전화번호, 감정평가서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에게 고려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거절할 수 없도록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이 시큰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이은혜 있지 않을게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 자리 잡으면 꼭 할머니 모시러 올게요. 그의 말은 부드러운 실처럼 제 마음속 돌덩이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의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귓가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잘 봐야 해. 웃는 얼굴이라고 다 진심은 아니야.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 지원서를 작성하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입술에 펜을 문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영어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젊은이에게 기회가 왔을 땐 과감히 밀어줘야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고를 열고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저는 지은이와 함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 매매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집은 6억 8천만 원에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중개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중 5억 원은 지은이의 제안에 따라 사위 명의로 개설된 교육, 신탁 계좌로 한 번에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수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1억 8천만 원 중 딸은 일단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임대 보증금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원룸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요. 딸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중에 지훈이가 성공하면 잊지 말고 한마디만 해줘. 이 할미가 목숨 걸고 밀어준 거라고.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딸의 눈뒤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그늘을 보지 못했고 위임 서류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가락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집이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제 외손자의 미래를요. 이 원룸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제 마음은 사실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낡은 타일 바닥, 회색빛 벽면, 주방은 개방형이었고 가스레인지는 라이터로 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찾아준 곳은 한 아파트 단지 2층이었습니다. 이웃은 조용했고 아래층에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매일 저녁 어묵을 파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도 괜찮죠? 그날 딸은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매주 지훈이를 데리고 한 번씩 오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의 눈빛은 맑았고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첫 달, 딸은 정말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유니클로에서 사온 새 옷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 내복은 너무 낡았어요. 이건 다 지훈이가 고른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영어 면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서툰 발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갈 거예요. 이 이름 꼭 기억해야 해요. 저는 그 영어 발음을 따라 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버클리. 할머니가 평생 기억할게. 하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그들은 출국 준비로 바빠져서 매주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버스를 타고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격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오시면 안 돼요. 서울은 길도 모르시잖아요. 길 잃어버리실 거예요. 딸의 말투는 아주 다급했고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희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걱정 마세요. 그 후 세 번째 달에는 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제가 먼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지훈이 서류가 막혀서 은행 세 군데나 다녀와야 해요. 다섯 번째 달, 저는 지훈이에게 엽서를 한 장 보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산 반달가슴곰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 스티커도 붙이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섯 번째 달 어느 오후 고속열차 표를 끊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서울역 맥도날드에 앉아 옥수수 수프를 시켜놓고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고 수프가 식을 때까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그들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래층 경비원이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가족 벌써 이사 갔는데요. 다른 데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림자처럼 그곳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개인 컴퓨터 방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컴퓨터를 켜달라고 하고 미국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출국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직원은 본인이 여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제 낡은 피처폰으로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김지훈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신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동창 2명과 어느 유명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빨대를 물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유학은 너무 비싸대. 역시 한국 대학이 최고지. 그 순간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통제 불능의 비닐봉지처럼 공기와 소리 없는 몸부림으로 가득 찬 채로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하며 그의 미소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준 그 아이, 제가 꼭 미국으로 모시러 갈게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고 문자를 보내 꼬집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조차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포스트잇에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속았다. 그리고 지갑에 붙여두었습니다. 매번 계산할 때마다 보게 되도록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를 속였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고속버스에 오를 때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계좌 이체 확인증, 그리고 신탁이라는 두 글자가 파란 펜으로 쓰인 백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탁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그 5억 원이 넘는 돈을 넘겨준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옛집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3번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경비원이 이미 이사 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위 김민석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양건설 컨설팅 주식회사라는 7글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헤드폰을 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김민석 씨요. 장모입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최대한 온화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여직원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셔츠를 입고 미간에 잔뜩 힘을 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눈에 그가 김민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순간 멈칫하며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네. 그 돈 지훈이 유학 보내는데 썼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사기 뉴스에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속인 거 아닙니다. 당시에 서명하신 위임장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지훈이 미국에 가지도 않았잖나. 너희들 거짓말했어. 내 아내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까지 다 봤는데 김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이가 나중에 자기가 남겠다고 한 겁니다. 대학도 붙었고요. 저희 돈은 이미 다 계획이 잡혀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와서 소란 피우세요. 그 돈은 내가 집을 판 돈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가방을 꽉 쥐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였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집이었다고. 그는 차갑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해서 하신 겁니다. 당시에도 직접 서명하고 확인하셨잖아요. 외손자의 교육 자금으로 전적으로 결정하여 증여하신다고요. 법적으로 이건 증여지, 대여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게 사람의 양심으로 할 소리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정말 힘듭니다. 집 대출금에, 학비에, 생활비에.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고소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계좌이체 기록, 서명, 녹취까지 다 남겨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햇볕 속으로 걸어 나오자 비로소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격렬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휴지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친구가 소개해준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저는 제 계좌 이체 기록, 계약서 사본, 그리고 교육신탁이라고 쓰인 그 백지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금액은 차용증도 없고 반환을 요구하는 조건이나 조항도 없습니다. 이건 증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하지만 당시 강요받은 정황도 없으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속았어요. 그들은 애초에 아이를 유학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요. 제 말투는 아이처럼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처음부터 유학 보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 증거라도 있지 않는 한은요.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게다가 친딸이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그 종이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법률사무소 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속임수가 들통난 인형처럼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낡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임대한 원룸 바닥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선풍기가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선풍기 그림자가 벽에 비쳐 마치 고개를 흔드는 인형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장에서 그 이체의 확인증을 꺼내 그 위에 빨간 펜으로 4글자를 썼습니다. 미련버려 박순자. 제가 이사할 때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2번 갈아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용인의 평안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노란색 페인트 칠이 된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아래에 섰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건물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게 한치의 환영도 없이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방은 3층 왼쪽에서 2번째, 독립된 원룸입니다. 화장실은 있지만 온수기는 없고요.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반, 채식 위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하고 가방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는 소독약과 곰팡내 나는 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층 복도의 전구는 깜빡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메아리 계곡을 걷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제 생각보다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제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창밖으로는 낡은 옥상이 보였습니다. 햇빛은 마치 반쯤 도둑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짐을 풀었습니다. 신탁이라고 쓰인 그 백지를 꺼내 4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소리 없는 수행과 같아졌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복도 끝으로 가양치하고 세수합니다. 공용 세탁기는 늘 꽉 차 있어서 가끔은 젖은 옷을 방으로 가져와 창가에 널어두고 밤새 말려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멀겋고 맛이 없었습니다. 두부는 젖은 종이 같았고 당근은 늘 시큼하게 익혀져 나왔습니다. 매일 누군가 세상을 떠났고 매달 누군가 새로 들어왔다가 또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마디 더 나누다가는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매일 통장에 남은 2,8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가끔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날아가는 오리를 보고 농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울리기만 해도 지은이일까 싶었지만 나중에는 100번이 울려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요.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막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 지나가던 길이라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제때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네요. 뒤를 돌아보니 폴로 셔츠를 입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5층에 사는 홍 씨입니다. 홍민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였는데 은퇴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그가 식혜 2잔을 들고 제 방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시할머니 도우신 건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웅도 더위는 식혀야죠. 저는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수원 낡은 집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지금도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았어요. 돈도 다 넘겨줬고요. 원해서 하신 겁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률봉사단 고문 홍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되신다면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 명함을 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쩌면 제가 아직 완전히 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홍 변호사님, 그 유언장이니 신탁이니 하는 것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온갖 화살표와 전문 용어들이 그려져 있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손에 든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돈, 어르신께서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시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와서 나눠 가질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을 이용해 막아야 합니다. 저는 창밖 빨랫줄에 걸린 회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면 잠옷을 보았습니다. 그 옷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지난 세월 제 인생 같았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누구나 와서 한 자락씩 잡아당기는. 하지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몇 천만 원 남은 퇴직금이 전부인데요. 나눠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웃으며 서랍에서 간이 신탁, 서류 양식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는 앞으로 받으실 매달 연금이 있고 돌아가신 후에 남길 수 있는 작은 재산이 있습니다. 신탁과 유언장을 통해 통제하기만 하면 찻잔 하나라도 그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언장을 공증받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자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상속 결격 조항을 넣는 겁니다. 제가 유언장에 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공개해서 그들이 미리 자신들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로 멎는 듯 했습니다. 홍 변호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제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번도 뒤돌아서 길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1시간 내내 낡은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명절에 모였던 사진, 손자의 졸업식 사진, 자랑스러운 얼굴의 딸. 저는 한 장 한 장 찢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흑백 영정 사진만 남겼습니다. 이 서방, 나 이제 알았어요. 가족은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거였어.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당신 대신 결정 하나 할게. 이번에는 우리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맙시다. 일주일 후, 홍 변호사님과 함께 저는 완전한 형태의 연금, 신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명의의 예금, 계좌이자,
정부 연금 및 각종 급여금을 모두 월 단위 신탁 자산으로 설정하고 오직 제 본인의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제가 사망할 경우 해당 신탁의 자녀 자산은 전액 성심공익협회에 기부하며 친족은 상속받을 수 없다. 저의 유일한 지정 상속인은 장남 이민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장남의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홍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심했지만 저를 속이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차가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이 썩은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부속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딸 이지은, 사위 김민석, 그리고 그 아들 김지우는 2022년 3월 이후 본인과의 경제적 교류를 단절하고 부양 및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본인의 어떠한 형태의 유산, 신탁 또는 자산 분배도 상속받을 수 없다. 신탁 문서가 작성된 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님은 또한 사본을 보관하고 그중 한 분은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제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원에 사는 오랜 이웃 김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너 저번에 지은이 만났다며? 응, 동탄 신도시 쪽에서 집 보고 있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은 아니고 다음에 만나면 전해줘. 나 유언장 다 써놨다고. 재산은 전부 공익단체에 기부할 거라고. 내가 죽으면 네가 장례식 좀 치러주고 그 애들은 올 필요 없다고. 김미자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이야? 걔네가 와서 행패 부릴까봐 무섭지도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인정을 내세우며 찾아오든 울면서 매달리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보험 서류 봉투에 가지런히 끼워진 신탁 사본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온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사본이 든 봉투를 들고 아래층 관리실의 이씨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법률봉사단의 등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가기도 전에 옆에서 빨래를 널던 최 씨의 아주머니가 보았습니다. 어머, 순자 씨, 유언장 쓰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뭘. 나이가 드니 미리 좀 정리해두려는 거죠. 이틀 후 저는 김미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유산을 공익단체에 넘긴다는 글 썼니? 저는 응이라고 대답하며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알았어. 우리 동네 사람들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어. 네가 누구한테 세뇌당해서 사기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 마음대로 하라고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해가 막 동쪽에서 머리 위로 옮겨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원 구석에 앉아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관리실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엄마, 안에 계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뒤에는 김민석과 지훈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헐떡이며 마치 불길 속에서 달려온 듯했지만 얼굴에는 초조함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손톱을 깎았습니다. 엄마, 이지은이 제 앞으로 다가와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유언장을 썼어요? 왜 집한 돈에 연금까지 신탁을 걸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한 적 없다. 신탁 서류에 분명히 쓰여 있잖니. 내가 남기는 건 내 돈이지. 너희 돈이 아니라고. 엄마, 그 홍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무소 알아봤는데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에요. 그럼 고소하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좀 진정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를 오해하신 거죠? 저희가 좀 소홀했던 건 맞아요. 사실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 뵈러 가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말투가 확연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손톱깎이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소홀했는데 반년 동안 전화 한 통 없고 1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치니? 그걸 소홀했다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 심하시잖아요.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아요.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해요. 사람 구실?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잖니. 저는 그들 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돈 내가 원해서 준 거라고 했지? 그럼 너희도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해서 안 주는 거니까. 김민석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지금 태도가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 돈 어머님께서 신탁을 걸었어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분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장? 네가 나를 부양했다는 증거 한 장이라도 가져오면 내가 절반을 떼어주마. 그는 입을 벌렸지만 입꼬리가 몇 번 경련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은이 갑자기 제 다리에 매달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 외손자잖아요. 저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김민석의 나직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따라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희가 먼저 말했지 않니? 내가 원해서 준 거라고. 이제 나도 똑같이 원해서 안 주는 거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좋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공기가 맑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막 침대 시트를 벗겨 세탁기에 넣고 헹구기도 전에 아래층 관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데 상태가 좀 격앙되어 보이는데 제가 일단 막아드릴까요? 젊은 관리인 김군의 목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올라오라고 해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천천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장 수수한 남색면 셔츠로 갈아입고 남편이 남긴 낡은 손목시계도 찼습니다. 배터리는 없지만 차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제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다급하며 울음기가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화장을 했지만 창백한 얼굴 위로 파운데이션 자국이 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정장 차림에 손에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지은이가 미소를 쥐어짰습니다. 저희가 집에 가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는 저희가 예전에 너무 무심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고칠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신탁이랑 유언장 쓰신 거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제대로 된 로펌 소속도 아니에요. 김민석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명하신 서류들이 만약 유도된 것이라면 저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강요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예요. 할머니,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돼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빠 엄마 말씀만 듣고 할머니 뵈러 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그의 발에 신겨진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벌써 저렇게 컸구나. 그 애는 내 무릎에 앉아 가위바위보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문 앞에 서서 철이 없었다고 말하는구나. 엄마, 저희 보고 싶으시면 자주 올게요.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갈게요. 밖에 나가서 뭐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지은이는 제 반응이 없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희 겁주지 마시고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21, X29.7cm 용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왼쪽 하단에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종이를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종이를 받아들고 펼쳐서 3초도 채 보지 못하고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이름을 다 명시해 놓으셨네요. 저랑 민석 씨, 지훈이까지 다 제외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붉었습니다.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엄마를 모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산후조리할 때 누가 곁에 있어줬어요? 엄마 아프실 때 누가 병원에 달려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종이를 건네준 후 문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나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식들의 뿌리를 끊으시면 안 되죠. 이건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도리가 아닙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신탁 부분은 저희가 이 일을 재개할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 법적으로도 공정하지 않고 가정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들으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규칙을 가장 잘 지키고 남에게 미안한 짓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한번 뒤집히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종이를 천천히 다시 받아 다시 접어서 제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 안 보고 사실 작정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품어서 낳은 딸이라고요. 할머니, 지훈이가 갑자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문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돌아올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지난 반년 동안 제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견뎌낸 그 실망의 시간을 그는 조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와서 뭘 하려고? 집도 없고 돈도 다 나눠줬는데 너희가 돌아오려는 건 사람 노릇을 하러 오는 거니? 아니면 남은 거라도 나누러 오는 거니? 그는 흠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원해서 줬다고 했지. 그럼 이제 나도 원해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야.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빽빽하게, 마치 평생을 듣고서야 마침내 알아들은 것처럼 저는 책상 앞으로 가 그 A사 크기의 용지를 꺼내 불빛에 비춰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후회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에 잠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먹다 남은 작은 사과를 계속 깎았습니다. 사과는 조금 쉬었습니다. 저는 씹고 또 씹었습니다. 혀가 조금 얼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맛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었습니다. 요즘의 삶은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먼저 커튼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올 때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어서 차를 한 주 전자 우립니다. 딱 적당히 연하게 세 번째 우려낸 차 10%, 진하지도 쓰지도 않게. 아침 식사는 두부 부침 한 조각, 약간의 나물, 가끔은 달걀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 주에 특가 판매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입니다. 실버타운의 마당은 크지 않습니다. 구석에는 상사와 몇 포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심은 꽃입니다. 매년 2번 핍니다. 그녀는 이 꽃이 맹렬하게 피어서 좋다고 합니다.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웃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갈 뿐인데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지나가는 것을요. 매일 글을 씁니다. 소설도 아니고 일기도 아닙니다. 노트 한 권에 제가 쓴 모든 지출을 기록합니다. 오전 8시 35분 병원 접수비호 0원, 정오 12시 삼선만두 8, 500원, 오후 15시 40분 머리 자르기 12, 0원, 저녁 18시 10분 잔치국수고 0원.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록하고 나면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쓴 돈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제 돈은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홍 변호사님이 가끔 저를 찾아와 장기를 둡니다. 우리는 장기를 둡니다. 그는 늘 두 수를 물러줍니다. 선배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하지만 저는 그가 그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그가 장기를 다 두고 나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계속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유언장에 너무 모질게 서명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모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모질다는 건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제 자신을 남겨주지 않았던 게 모진 거죠. 예전에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7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과 정산하는 거라는 걸요.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다 마시고 장기판을 덮었습니다. 제가 그 유언장을 쓴 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경계를 남겨두기 위해서죠.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지훈이에게서 문자를 받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원 합격했어요. 할머니, 요즘 인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할머니, 꿈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소고기 뭇국을 봤어요. 저는 한두 번 답장을 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밥은 제때 챙겨 먹고 그가 전화를 한 번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다시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화해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들이 제 가족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더 이상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나이가 되어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은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몇 년 동안 자기 자신 편에 제대로 설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석날 실버타운에서 성묘를 갔습니다.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작은 버스를 타고 산속으로 흔들리며 갔습니다. 저는 흰 국화 한 다발,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올리브 한 봉지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의 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를 꽂고 사진을 세우고 올리브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쪼그려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 서방, 나 이제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내 이 목숨, 남은 몇 년은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이 봤으면 분명 깜짝 놀랐을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묘비에 새겨진 흑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쌀국수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요. 나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 혼자서도 꽤 잘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자전거 뒤에 지훈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작은 아이는 손에 아주 큰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외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날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무 빨리 달리면 넘어져. 바람이 제 치맛자락을 날렸습니다. 귓가에는 그때는 미처 몰랐던 가벼움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저는 75, 재산도 별로 없고 성공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